예, 뒷자리 계신 분들 잘 들려요? 제일 뒷자리 계신 분들 들려요? 안 들리는구나. 교감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학부모 회장님 어디 계신데요? 학부모 회장님 그 가운데. 예.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교감선생님 굉장히 젊으시네요. 원래 처음 오셨어요? 그래요? 어머니도 좋으시겠다. 복현초등학교 오늘 처음이에요? 원래 학부모에서 처음이에요? 네. 1학년 설명회 말고 1학년이죠, 제일 앞에. 아니에요. 어머니들 말이에요. 원래 10번 하는 중에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가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드려야 어머니들이 앞으로 잘 오실 텐데, 그죠? 고학년 엄마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분의 1? 예, 알겠습니다. 새해 연속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원래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불렀던 사람을 원래 또 부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엄마들이 싫어하거든. 왜냐면 작년에 와서 했던 이야기를 올해 와서 또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거듭 부르는 걸 싫어하죠. 이제 어머니들이 원하시면 이제 얼마든지 부를 수 있게 되는데, 저기 달서구에 가면 조암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는 최근에 제가 7번인가 갔어요. 한 번 가서 어떤 강의를 했는데 학교 설명회 날인가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학교에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저녁에 3번을 연속 일부러 강의를 짜가지고 불려간 적도 있고요. 우리 복현초등학교도 이렇게 새해 연속 저를 불러서 감사하고, 저를 부르신 선생님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기를 새해 연속 오시니까 첫 해, 두 번째 해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중복 안 되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해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유튜브 올라가가지고 제 강의 동영상 전부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거든요. 우리가 운영하는 이제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다음 카페에도 다 올려놓고 이러는데,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해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자를 키우려면 이런 주제로 제가 주로 수학 공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기억나세요? 네. 저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작년에 들으신 분. 얼마 안 되네 뭐. 했던 얘기 또 해도 괜찮겠네. 그리고 첫 해에는 제가 소위 말하는 엄마표 영어공부법, 이걸 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생각나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큰 두 주제를 이제 피해서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육 전문가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어머니들 앞에 서는 건 늘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부모로서 아이를 직접 키운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어머니께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4살 때 이제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 게 좀 서글퍼 보여서 제가 밀어내고 내가 한번 키워볼게 하고 이제 아이를 제가 차지하고 자녀교육을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벌써 우리 아이는 지금 26 청년이 됐어요. 지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니는데 취직준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너무 막막해서 제가 이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워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녀 교육 이런 데 관심이 없죠. 공장에 다니면서 늘 2교대 이제 노동자로서 일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삼형제 키우는 것도 사실 빠듯해서 친척집에 우리를 보내서 키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이제 우리 삼형제가 아무도 중학교 진학을 못했거든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공장 다니고 뭐 이러면서 겨우 검정고시에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억을 돌려봐도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가 이제 양육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려워서 한개 시중에 시내 나가서 제일 큰 서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서점에서 육아 코너를 가서 닥치는 대로 제가 육아 서적들을 읽었다고 했죠. 그게 우리 아이 4살 무렵인데 지금은 뭐 영풍, 교원, 알라딘 이런 이제 서점들 내려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제일 서적이 제일 컸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닥치는 대로 책들 읽다 보니까 뭔가 공통적인 뭔가 잡혀요. 여러 책들의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였는가 하면 이제 학습 영역에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일단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더라.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거였어요. 그게 참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큰 결정적 도움이 된 거죠. 마침 그 해에 그런 책을 읽고 그렇구나 하고 있던 차에 우연하게 우리 집사람이 이제 퇴근해 오다가 버스 안에서 길가에 있는 어떤 어린이 서점을 발견한 거죠. 요즘 어머니들 아시는 전집 매장이 아니고 잘 만들어진 이제 단행본들을 이렇게 특별히 모아서 파는 특수 서점이죠. 어린이 전문 서점.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문을 닫았죠. 인터넷 서점 때문에 또 어머니들이 전집을 너무 좋아하시는 바람에 단행본 서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한때는 전국에 한 80군데 그런 전문 서점들이 있었는데 대구에도 서너 군데 있었고요. 4살 때부터 저는 이제 그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아이에게 잘 만들어진 좋은 그림책을 열심히 사서 읽혀주고 또 다 읽으면 또 다시 서점에 가서 사고 이렇게 인터벌을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인터벌을 두고 한 7권에서 8권 사서 집에 들고 가요. 또 집에서 이제 그걸 읽죠. 다 읽었어요. 그러면 다시 아이 손잡고 가서 서점에 가서 또 책을 구입하고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학교 도서관에 좋은 책이 거의 없었어요. 학교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집에 있는 책 한 권씩 보내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버리고 싶은 책을 아이 손에 들려서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 개판이었죠, 개판. 요즘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우리 사회가 진보하고 의식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도서관도 많이 생겼고요. 요즘 정부에서도 작은 도서관 운동 해가지고 1000권 이상의 장소만 보유하면 작은 도서관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조금씩 책 구입비 같은 예산도 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학교 도서관도 굉장히 이제 질이 좋아져서 좋은 어린이 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다행이죠. 저는 이제 그 당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아이하고 함께 저도 자랐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문외한이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시겠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죠. 내가 어쩌면 함께 자라는 일이기도 하죠. 많은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하고 또 뚜껑도 열리고 가끔씩 정신과도 가볼까 생각하고 심한 경우에는 항우울제도 복용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참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어린이 서점을 만나서 그렇게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4살 때부터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서 열흘 이렇게 꾸준히 다니면서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구입하고 읽히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사실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3 무렵에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가 생기면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지금까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글도 안 쓰고 키울 애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참고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무려 뭐 거의 지금 한 15년, 16년 이렇게 이제 잠순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글도 쓰고 이러면서 이제 잠순에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실제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잠순 회원들 대상으로 뭐 강의도 하고요.
잠순의 중고등학교 엄마들을 대상으로 뭐 질문 받고 대답하고 하는 패널도 하고 뭐 이랬죠.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잠순에 그런 뭐 초청 강사 제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저같이 좀 특별하게 이제 좀 유명해지고 엄마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인정하고 이러면 가끔씩 이제 그렇게 불러서 강의를 하고 이러죠. 근데 참 고맙게도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강의를 할 때, 그때 코엑스 무슨 이 컨퍼런스홀에 150석 회의실을 빌려서 했는데, 신청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매진됐어요. 잠순의 엄마들이. 레이디 가가도 5분 넘거든? 인터파크에서 레이디 가가 내한 공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달 며칠 9시부터 클릭하세요. 뭐 이렇게 하죠. 예매하잖아요. 좋은 자리, 앞자리, 스탠딩 좌석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레이디 가가도 5분은 넘어야 매진되거든요. 이런 얘기 하니까 별로 안 웃네. 아이고, 제가 유머 감각이 부족했어요. 히터 들었어요? 갑자기 더럽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잠순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은 저도 대구 살잖아요. 서울에서는 대구를 시골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골 사는 거죠. 그것도 수성구도 아니고 저도 저 남구 그 당시에 지금은 달 쓰고 살지만 총구석에 처박혀서 이제 사교육 인프라도 전혀 없고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웠으니까 저도 막연하고 답답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순회를 통해서 소위 자녀교육 1번지라고 하는 대치동에서는 어떤 교재로 애 수학 공부를 시키는지, 그죠? 성취 정도를 어느 정도 보이면 어떤 교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거기서 이제 다 도움을 받았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이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진짜로 그 학원이라고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잘 자라서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그 소위 성적을 인정하자면 실제 수능에서 전국에서 한 0.05% 받았어요. 그 0.05%가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죠. 그 당시 요즘은 좀 애들 덜 나가지고 55만 명 이런데 수험생이 60만 명이거든요. 재시험까지 하면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문과생이 한 40만 명 되죠.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문과생이 40만 명이면 10% 하면 4만 명, 1% 하면 4천 명, 0.1% 하면 400명. 뭐 좀 계산 이상하다. 우리 아이는 전국에서 제 추측으로는 한 250등? 200등에서 250등 사이였어요. 대구에서는 한 10등 정도 하고요. 사교육 없이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 이번 교육청에서 정한 주제가, 자율 주제가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 이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또 요구하기를 그런 주제를 그대로 쓰지 말고 그 주제의 범위 안에서, 그죠? 강사들마다 창의적으로 어머니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제 책 읽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첫해 엄마표 영어 공부법 말씀드렸죠. 지난해에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책 읽기, 행복한 책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요. 지난해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거의 없네 뭐. 자, 그러면요 이거 한번 보고요. 지난해 저 똑같은 거 보여드렸죠. 생각나요? 누구죠? 예, 볼트예요. 잘 달리게 생겼죠. 이 사람은요 못 달리게 생겼죠.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우사인 볼트가 이기죠. 자,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직관적으로. 일부 똑똑한 엄마들은 꼭 뭐 종목에 따라 다르다 캐사코 막. 그죠? 근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옆집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꼬마가 받아쓰기 척척척척 100점 맞고 우리 애는 20점 맞고 이러면 직관적으로 볼 때 옆집 애가 공부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또 2학년 되는데 구구단 줄줄줄 외우는데 우리 애는 막, 그죠? 덧셈도 잘 못한다 이러면 옆집 애가 훨씬 잘할 것 같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지금 빨리 달리는 아이들이 결국 이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둘이 달리기 시합을 붙여봤잖아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걸. 보시면, 볼트의 배경에는 사람이 안 보이죠.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이봉주 선수 달리고 있는데 사람 어렴풋이 보이죠.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볼트가 이길 것 같잖아요. 소리 들려요? 예. 이봉주 선수가 사실은 어쩌면 불운한 마라토너예요. 동시대에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황영조 선수가 있어가지고 이봉주 선수 한 번도 올림픽에서 우승을 못 해봤어요. 황영조 선수는 이미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몇 년 전 동영상이라서 38이라고 하지만 지금 40 넘었죠. 근데 물론 황영주 선수도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겠지만 이봉주 선수는 그보다 더 훨씬 더 국민적 사랑을 받고 TV에서 예능에도 막 나오고 막 이러죠. 이봉주 선수의 큰 장점이 뭔가 하면 뭐 울리죠. 우 소리 나죠. 이봉주 선수의 큰 장점이 뭔가 하면 보통 이제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 평균 완주 횟수가 7회 또는 8회 이렇대요. 지금 동영상이 멈춰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7회에서 8회 정도 된대요.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 마라톤 인생에서 주요 대회에서 출전해서 완주하는 횟수가 7, 8회 정도 되는데 이봉주 선수는 아까 보신 것처럼 37번 출전해가지고 35번을 완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봉주 선수의 성실함, 그리고 꾸준함, 자기 페이스 조절을
이렇게 잘하는 마라톤의 특성을 잘 살린 그런 대표적인 우리 국민 마라토너로 이렇게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봉주 선수 하면 완주, 그죠? 성실함과 꾸준함,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선수가 볼트하고 붙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소리. 어머니들 수준을 생각해서 제가 영어 버전으로. Almost has to uncoil himself from the start position, but you heard Michael Johnson saying he's getting that start absolutely right. That he got his start absolutely right. Has he false started? The reaction of Bolt suggests that most emphatically is the case. He noticed him, he took his top straight off, he's looking to the heavens there. I can't believe it. The neutral is here. Now this is an open race between him out of the picture. Is it Bolt? Let's see. Yes, clearly. He goes. We've seen so many false starts in this championship already, and it's only day 2. Well, I can hardly believe what I'm seeing. 자, 이거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죠.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저 월드컵 스타디움 CG에 있는 거기서 이제 볼트가 단거리 경주다 보니까 저렇게 세계적인 선수도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선수들 발걸음으로 13걸음인가? 13걸음 뛰면 골인이래. 100m. 그러니까요, 요만큼이라도 빨리 안 뛰면 안 되는 거라. 물론 이 선수는 워낙 이제 훌륭하니까 다음 해 런던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지금도 세계적인 현역 선수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렇게 코스를 너무 짧게 이렇게 뛰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출발하자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하는 거죠. 실격 부정처리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볼트의 동영상을 가지고 어머니께 맡겼어요. 그래서 자녀교육이라는 것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거든요. 긴 그 레이스죠. 긴 레이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범한 오류가 뭔가 하면 이걸 자녀 교육을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옆에 뛰면 나도 따라서 뛰어야 되는 거야. 옆에 갔다가 옆집에 놀러 갔는데 엄마는 옆집 친구 엄마 집에 놀러 가면 스캔하죠. 요즘 학교 초니까 이제 새로 뭐 반편성되고 하면 번호 따고 이래가지고 반 모임도 하고 하면서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맞죠? 그 가다가 이제 조금 친해지면 이제 이 집 저 집 놀러 가잖아요. 정보 탐색하러. 들어가자마자 막 쭉 스캔하죠. 집 잘 꾸며놨다 하면서 막 스캔 주르륵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집에 없는 거 딱 포착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야, 옆집에 가니까 눈높이 하더라. 눈높이. 니 우회 생각하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옆집이 뛰면 같이 뛰는 이런 이게 전형적인 단거리 경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혹시 재수 없이 뭐 하기만 하면 잘하는 여자애가 살고 있어. 그러면 우리 죽어 나는 거지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전부 뭐 해요? 같이 뛰는, 같이. 근데 만약에 마라톤이라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져요. 마라톤은 42.19km라는 긴 거리를 달리는 경기라서 초반에는 절대로 오버페이스 하면 안 돼요. 자기만큼 뛰어야 완주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우승을 목표로 하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고 완주를 목표로 하는 레이스라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전국 수석하겠어요? 60만 분의 1? 그거 할 필요 없이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그 재능을, 유전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가능성을 잘 꽃피울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자기 길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완주죠, 완주. 무슨 뭐, 다 천재돼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학년, 초등학교 시절에 특히 이제 더 어린 저학년 시절에는
아이들이 가진 가능성을 엄마들이 짓밟으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 뚜껑 열려가지고 막 지금 발전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풀리던 문제집 들고 머리통 후려 패고 던지고 찍고 막 애 급조가 좀 열심히 하면 시켜보려고 막 그래가 쓰레기통에 처박는 흉내 내고 막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면 제정신 돌아오죠. 제정신 돌아오면 급 후회하고 이제 쓰레기통에서 꺼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있잖아요. 펴고 다리고 막 그리고 애 막 기분 꿀꿀하게 해가지고 이제 자야 되니까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못 보고 있죠. 달려가가 또 침대에 가가 끌어안고 우리 딸 사랑해. 아까 엄마가 미쳤나봐. 속으로는 내가 내일 꼭 정신과원 가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현저히 떨어뜨려요. 작년 초에 EBS인가? 신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3부작인가? 이 유명한 다큐멘터리인데 공부 못하는 아이 하면서 거기 보니까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을 똑같은 평균을 보이는 두 집단을 각각 다른 교실에 모아놓고 실험을 해요. 평소에 수학 성적이 똑같은데 한 집단은 시험 치기 전에 뭘 생각하게 하는 거면 가장 우울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쭉 적어보게 해요. 10분 동안. 다른 집단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10분 동안 한 다음에 수학시험을 딱 쳤어요. 평소에는 두 집단의 평균이 똑같았어요. 근데 10분 동안 우울했던 기억을 떠올린 아이들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린 아이들의 시험 점수의 평균이 약 7점 차이가 났어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10분 동안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린 아이들이 이렇게 7점이나 다른 집단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극하잖아요. 매일. 어머니들 매일 애들한테 막 지적질하고 하죠. 따라다니면서 지적하고 뭐 확인하고 조사하고 외출 때 나오면 컴퓨터 온도 측정하고 막 그러니까 전문가들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면 애 바보 만든다는 거라.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애들은 유아기 때 보면 다 영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 푸르면서 다 큰 뛰어가가지고 막 어떻게 한번 영재 만들어 볼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스펀지처럼 아이들이 뭘 받아들이는 이런 가능성이 아주 이제 무한한 이런 아이들인데 이 유치원 보내면서부터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거라. 엄마들도 경쟁에 노출되니까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니까 제일 만만한 게 애니까 애한테 계속 이제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를 애한테 다 전가하는 거죠. 그럼 애들은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가능성이 훨씬 많은 아이들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이런 거죠. 어떤 엄마를 만났는데 이 엄마는 자기는 다른 애들은 다 됐고 동수 애보다는 잘하고 싶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명절 때 찐굽으로 가면 동수애가 뭐 좀 잘한다고 맨날 동수애만 뭐 사탕 하나 더 주고 있잖아요. 막 칭찬하고 자기는 맨날 구박하고 이런다는 거라. 그래서 이 엄마가 상담을 와가지고 자기는 다 됐고 동수애보다만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더라고. 이렇게 막 이제 라이벌이 생긴 거죠. 경쟁에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린 불안하고 또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행복할지 또 공부는 어떻게 하면 잘할지 잘 모르니까 전부 옆집에서 달리면 내가 달리는 식으로 단거리 경주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이 부탁을 드리려고요. 자녀 교육은 절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 같은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요 스포츠를 언제 하는가 하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해요.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우리 애도 그랬어요. 학교에서 야자 시간에 뭐 하고 뭐 이러죠. 대부분 놀아요. 고등학교 가면 야자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놀았죠. 수다 떨고. 우리 애도 카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 야자 시간에 너무 행복했대.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 따로 뭐가 특설반에 집어넣으니까 애가 정신병동 갔다 하면서 거기 빼돌래. 그래서 제가 학교 찾아가서 항의해가지고요. 뺐어요. 그래서 일반 애들하고 같이 그냥 교실에서 야자를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지가 야자 시간에 너무 행복했대. 수다 떨고 놀고 애들하고 가끔씩 담 넘어가서 뭐 노래방도 가고
아니, 지가 나중에 커서 카도 대학생이 됐어. 그리고 그렇게 최상위권 애들도 언제부터 공부하는가 하면 고등학교 2학년 교육방학 때. 물론 학교 뭐 내신 공부나 이런 건 좀 하겠죠. 완전히 노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스포트 지점이 언젠가 하면 마라톤에서 35km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포트 지점은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교육방학. 그러니까 그때 뭘 하려고 하는데 뭐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라. 그때 되는데 최소한 영어 듣기는 돼 있어야 되죠. 귀가 열려가지고. 그런 거 안 돼 있다면 진짜 골치 아프죠. 자, 의자에 앉아있는 습관, 이건 이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습관이 안 잡혀 있어. 그럼 막 하고 싶어서 막 하지만 5분도 안 돼가지고 냉장고가 궁금한 거라. 그래서 냉장고 문 열러 한번 갔죠. 물 마시러 한번 가죠. 화장실 한번 가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에 무슨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릴 때부터 막 뭘 집어넣어가지고 막 옆집 애보다 빨리 달리게 하다 보면 자칫하면 실격해요. 마라톤에서 상대편의 페이스를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어요. 국가대표 마라톤 출전하면 항상 3명이 한 팀이 돼서 나가요. 우승 후보하고 2위 기록을 가진 유망주하고 3위 기록을 가진 사람이 나가는데 주로 3위 기록을 가진 사람이 하는 역할이 상대편 나라의 우승 후보들의 페이스를 교란하는 역할. 그래서 이걸 보고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부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옆집에 페이스메이커들이 많아. 쓸데없이 애들이 너무 빨리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진도박 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페이스메이커예요. 뭐 오늘 수학 강의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 수학 공부해서 애들이 막 진도 빼가 선행학습하고 이런 거 많이 하죠.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수학 공부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울 수학 공부량의 19분의 1이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봐야 얼마 안 돼. 빼봐야 19분의 18이 19분 18은 아니구나. 19분의 16이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그러니까 수학적 난이도도 양도 많아지는 거죠.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 전까지 무슨 준비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준비를 해야 돼요. 마라톤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죠. 제발. 자, 마라톤을 하는데도, 이거 지난해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 마라톤을 하는데도 무슨 준비가 필요하대. 난 다리만 튼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심장 튼튼하고. 그게 아니고, 마라톤 동호인들한테 전문가들이 조언하기를, 늘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를 헬스를 하라는 거예요. 왜? 바람을 맞으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복부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복부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하고, 또 팔을 늘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팔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루에 1시간 30분씩 꼭 하래요. 그러니까 마라토너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거죠. 기초 체력 키우기.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이 앞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초등 영역에서는, 초등 시절에는 제가 아무리 거듭 생각해도 이 3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 체력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3년 전에 그 첫 해 왔을 때 습득하는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영어를 학습하면 안 된다. 학습하면 개고생한다.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뭐 이렇게 매일 그죠? 가고 유명한 학원 가면 뭐 하루에 수십 개씩 단어 외워야 되죠. 학년 좀 올라가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까먹고 이래가 애들 고생하죠.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말 배우듯이 우리말을 습득한 것처럼 영어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습득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그죠? 그 길이 있는데 그걸 보고 잠수의 영어 공부법이라고 부른다. 지금은 이제 거기서 파생돼서 수많은 엄마표 영어 공부법들이 있지만, 그 원유라고 하죠. 원줄기. 이걸 꼭 알아서 이제 잠수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시고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지난해 와서는 수학 공부를 진도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2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초등 시절에 어찌하든지 책 읽기를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책 읽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일단 엄마들 생각하시는 대로는 책을 읽으면 일단 학습에 도움이 되죠. 그걸 인지 영역의 도움이라고 불러요. 책을 읽다 보면 책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 이해하는 힘, 독해하는 힘, 뭐 이런 걸 자라게 하죠. 창의성까지도 심지어는 자라게 해요. 좋은 어린 책을 읽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에 큰 기반이 되는 거죠. 어머니들 초등 저학년 시절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수학 문제 틀려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대부분은요, 초등학교 1, 2학년 시험이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 문제가 어려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틀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학년 때는 어느 능력이 부족해서 학교 생활에 고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 읽기가 수학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치는 거죠. 지금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6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 공부를 해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대부분 애들이요,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내한테 물으러 와. 똑똑한 애들은 문제를 이해해서 책 잘 읽고 이런 애들은 문제가 이해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요.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초등학교 수학적 난이도는 초등학교 그 성장 수준에 맞도록 다 이렇게 고려되어 있죠. 문제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라. 문장제 문제 좀 길게 나와보면.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대부분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책 읽기가 수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어에는 다 하고요. 영어는 똑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말만 영어로 되어 있죠. 언어만. 그래서 책 읽기를 충분히 해두면 다른 학습 영역에 저절로 영향을 미쳐요. 과학이나 사회 공부를 지금 초등학교 때 따로 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좋은 어린이책을 자꾸 읽다 보면 사회나 과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반이 형성돼. 그러고 나면요, 사탐이나 과탐이죠. 수능에서 말할 때는. 사탐이나 과탐은 언제 공부하는 줄 알아요? 고3 겨울방학 때. 학교 그냥 교과과정 따라가고 내신 성실히 하고 난 다음에 수능에서 완벽하게 사탐을 정리하는 거 언제 하는가 하면요, 고3 1월달에 해요. 고3 1월달에. 실제로 우리 아이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이는 사탐을 4과목 쳐요. 요즘 1과목 쳐요. 우리 아이는 4과목 쳐요. 물론 명문대는 2과목 준비해야 되죠. 우리 아이 때는 4과목, 서울대에서 4과목을 요구했어요. 4과목 중에 국사가 필수였어요. 서울대는 국사 필수거든요. 국사는 다른 사탐에 비해서 범위가 3배나 돼요. 근데 평소에 이제 성실하게 공부해놓고, 그죠? 어휘력이 충분하고 책 읽기를 많이 했다면, 고3 1월달 딱 돼서 메가스터디 들어가서 동영상 강의 있어요. 서울대 국사학과 나온 사람들이 한 동영상 강의. 그거 딱 하루에 한 강의씩 꾸준히 들으면요, 딱 2달이면 끝나. 그리고 문제풀이 딱 하면 국사 1등급 나오는 거죠.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려고 요즘 엄마들이. 요즘 뭐 인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유행이에요, 유행. 그래서 독서 프로그램 가운데도 뭐 국사를 뭐 완벽하게 정리하고 노트까지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엄마들 유혹하고 있고 막 이래요. 그건요, 정말 자녀교육의 핵심을 모르는 이야기죠. 초등 시절에는 이게 무슨 소리고 이거? 예? 여기서 체육 수업이에요? 초등 시절은요, 무조건 좀 B급 언어를 쓸게요. 인터넷 용어로. 닥치고 국영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건 해야죠. 뭐 그렇게 하면 내가 제가 좀 친하면 바로 시끄럽다 하면서. 제 강의를 오래 들은 엄마들은 이제 제가 편하고 이제 관계가 생겨서 엄마들이지만 제가 막 반말하거든요. 우리 연구소에 있는 엄마들한테. 그럼 대부분 고함 질러요, 제가. 시끄럽다 하면서. 닥치고 국영수. 여러분들 3번쯤 봤으니까 이제 좀 편한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해방 이후로 입시제도가 계속 바뀌어와요. 그죠? 여러분들 아이들은 좀 있으면 이제 국사 의무적으로 해요. 물론 그건 이제 저거지만, 등급제지만, 절대평가제지만. 수십 년 동안, 5, 60년 동안 입시제도가 늘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음마다 혼란스럽다 하고 막 하죠. 다 사기예요, 사기. 사교의 불안감 마케팅. 엄마들 겁주는 거라 막 어렵다, 막 해사쿠 막. 나중에 고3 되면 엄마들 할 일 하나도 없어요, 사실. 공부 애가 하는 거지. 우리가 정보 몰라서 뭐 못하는 줄 알아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입시 제도의 변화가 수없이 많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공부 잘하는 놈 좋은 대학 간다. 이거 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공부 잘하는 놈이 어떤 놈인가? 대학에서 볼 때 국영수 잘하는 놈. 나중에 고3 되면 이건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그죠? 입시에서 뭐 여러 과목이 비슷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것 같죠? 안 그래요. 국영수, 사탐, 과탐이죠.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인데, 국영수와 같은 비중으로 과탐, 사탐이 들먹거려지지만 실제 입시에서는 과탐, 사탐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져요. 이런 건 이제 전문적인 거니까 엄마들한테 그냥 다 생략하고 지나가는데, 국영수 잘하는 애들을 좋은 대학에 뽑으려고 해요. 그 중에서 그러면 뭘 잘하는 놈? 수학 잘하는 놈. 왜? 수학 잘하는 애 뽑는 게 가장 대학에서 공부 잘할 가능성이 높거든. 생각하는 힘이 가장 필요한 게 과목, 이런 과목, 이러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고 해도 사실은 책 읽기를 많이 해둬야 돼요. 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게 이제 인지 영역이죠. 그뿐만 아니라
문제는 아이들이 오랫동안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엄마와 관계하고 이래야 되죠. 그러면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같은 걸 많이 받아요. 경쟁에 노출되고, 비교당하고, 힘센 놈한테 맞기도 하고, 그죠? 열등감도 느끼고, 발표도 해야 되는데 주눅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아이들 학교 갔다 오는 것은, 학교 생활 하는 것은 그냥 마냥 뭐 가방 메고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대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것과 싸워서 이기고, 오늘 학교를 갔다 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못 이기는 애들은 학교 안 가겠다 해요. 실제로 어떤 시기가 되면 나 학교 안 갈래, 못 가겠어, 자퇴시켜줘, 이런 애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이들이 학교 갔죠? 엄청난 이 기특한 일이에요. 그냥 뭐 학교 가니까 매일 가지, 당연히 가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너무 감사한 일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한테 내가 다른 말을 하게 돼요. 야, 니 정말 기특하구나, 이렇게. 갔다 온 애도 꼭 안아주고요. 장하다, 기특하다, 힘든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고 이래야 되죠. 오자마자 바로 손 씻고 할 일 해 하지 말고 위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불안해서 뭔가에 쫓긴다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하루 종일 뭐 애하고 막 찌고 뽑고 싸우면서 뭐 열심히 돌렸어. 나중에 잘 때 딱 돼봐요. 하루 종일 열심히 애하고 뭐 한 것 같은데 잘 때 내가 곰곰이 생각하면 남은 게 없어. 그런 적 없어요? 그래, 잘 때 결산 딱 해보면 우라통이 치민다니까. 뭐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 이때 허무를 느끼죠, 허무. 우라통 치밀어요. 근데 학교 갔다 나온 아이들한테 오늘 꼭 안고 수고했어 이렇게 한번 말해봐요. 잘 때에서 결산해보면 그거 남는다니까. 우리 참 장했지, 기특했지. 내가 아이들을 살리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내게 남아요.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아는데 내가 불안하면 그 불안감이 제일 만만한 아이한테 전가돼요. 남편한테 그 가다가 잘못하면 큰 부부싸움 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잘 하기 어려운 것을 어쩌면 책이 대신 해줄 수도 있어요.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상처, 힘든 이런저런 관계에 관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책이 아이들을 위로하기도 해요. 어떤 책을 만났는데 또 읽다 보니까 자기 입장하고 비슷한 거라. 나도 학교에서 지금 친구들이 내 왕따시키는데 내 짝꿍 친구들 읽으니까 영대도 왕따를 당하고 있어. 자, 이러면 뭐가 돼요? 갑자기 궁금해지죠.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 왜 자기가 동일시되니까. 그 책을 읽다가 좋은 어린이 책을 읽으면요, 이렇게 책의 주인공과 자기가 동일시되는 일이 일어나요. 동일시가 돼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뭐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자기도 같이 거기 포함되고 이래서 이른바 자기 정화가 일어나요. 자기 정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영대가 막 울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소통하게 될 때 카타르시스라는 게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뭘 알게 되죠. 이걸 인사이트니스, 통찰, 깨닫는다는 거죠. 아,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자, 이러면 이 아이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했지만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거죠.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고 영대같이 이런 아이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용기를 내는 거죠. 근데 세상에 나만 이래 이러면 어때요? 극단적인 길로 가는 거야. 위험해지죠. 엄마들 요즘 보니까 다 지가 송혜교인 줄 알고 거기에 감정이입 해가지고 그게 동일시라 다른 게 아니고요. 엄마들 왜 연속곡 보면서 막 또 변덕도 심하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부 원빈 캐사티만은 좀 지나니까 뭐 유아인 캐사티만은 또 요즘은 또 막 송중기 하면서 전부 막 엄마들이 이렇게 연속을 보면서 동일시가 되니까 계속 보는 거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아이들을 위로하고 이러는 좋은 어린이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식 중심의 책 읽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지식 중심의 책 읽기는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게는 어려워요. 자, 이건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의 뇌를,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보니까 책을 별로 안 읽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요 노란 부분, 이 책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의 뇌죠. 활성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뇌는 이렇게 부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미 뭐 책이 중요하다 이런 건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인식의 정도가 달라서. 인식의 정도가 달라서요. 실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장 가보면 한 교실에 30명이 앉아서 시험을 치거든요. 수능 문제가 8절로 16쪽이 나와요. 40세 안 되신 분들 다 수능 쳐봤죠? 우리 애 때는요, 18쪽이었어요. 8절로 18쪽, 8절지 18쪽. 지금은 줄여서 16쪽이 나와요. 뭐 줄여서 16쪽이라 하더라도 8절 16쪽. 거기에 작은 활자들이, 그죠? 빽빽하게 찍혀 있죠? 8절지의 반 이상이 되는 지문을 주고, 긴 지문을 줘요. 그걸 막 샤가빠지 읽기도 바쁜데 그 밑에 문제 달랑 2개 아니면 3개 달려있어. 이거 막 해석해가 막 밑줄 뭐 기억 막 보고 뭐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겨우 답 찾아가 2문제, 3문제 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같은 길이의 지문이 또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되어 있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30명 중에 종 칠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넘기면서 푸는 애가 한 교실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머니도 뭐 문제 다 넘기고 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찍잖아요, 마지막 되면. 실제로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옛날에 경북기후공고 근무할 때 수능 감독으로 이제 나갔어요. 수능 감독을 하다가 갑자기 국어 시간에 애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거라. 그때 자기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 가보니까 수능 고사는 감독을 하는데 국어 시간에 끝까지 푸는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거라. 자기 고사장에. 그래, 저녁에 바로 저한테 쫓아왔어요. 형, 큰일 났다 하면서. 이거 우양 존노 하면서. 오늘 처음 알았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책을 하나 소개해줬죠.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그거 읽어보고, 나를 따라서 어린이 전문 서점에 매주 아이를 데리고 와서 책을 읽혀라.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이 아빠는 O형이거든? O형은 또 한 번 꽂힌 건 끝까지 하잖아. 이 아빠는 진짜로 그다음부터요. 매주 월요일만 되면 자기 퇴근해가지고 저녁도 안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 서점에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그렇게 책을 읽히더라고. 그래서 책 읽기가 단순히 어느 영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영어나 수학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국어 시험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다는 거죠. 수능이라는 것이 학교 내신하고 달라서 60만 명 똑같은 아이들 변별해야 되잖아요. 수능이라는 건 그래요. 학교 내신하고 달라요. 학교 내신은 뭐 고등학교 큰데 해봐야 600명인데 전국에 있는 똑같은 수험생들 뭐 요즘 애 적게 나가지고 55만 명이라 하더라고. 여러분들 세대는 뭐 얼마? 40만 명?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100점의 범위 안에서 한 줄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최우수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가리려면 그렇게 많은 지문을 주고 그 문제를 풀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이게 한 줄 쓰기가 가능해지니까. 근데 이제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는 이 잘 모르는 거라 체육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보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 하면 되지.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학 공부해야 돼.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중학교 때까지 하던 수학 공부가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돼요. 양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훨씬 높아지고 이러니까 애들 야자 시간에 자기 공부 시간의 대부분을 60% 이상을 수학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지 사실은. 고등학교 가면 책 읽을 시간 없어요. 자, 중학교 때 읽어야 되죠. 다시 중학교 때 돌아오면 중학교 때는 말을 안 들어 인간들이. 그죠? 북한에서 뭐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쳐도 내려온다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뭐 5학년 때문에 못 온다는 소리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뭐 스마트폰 있고요. 뭐 말 안 듣는 극도로 심한 사춘기고 막 이러니까 뭐 엄마들 말 잘못 붙였다가는 뭐 덮어쓰기 십상이고 이래요. 그리고 초등학교 어릴 때 엄마들이 저지레 한 거 다 돌려봤죠. 이제 이 시기에는.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협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이 어릴 때는 엄마가 세니까 말 듣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때 막 내가 멋대로 하잖아요. 한 것들을 나중에 사춘기 되면 다 돌려받아요. 그래서 그거 돌려받느라고 바빠. 책 읽을 시간이 없어. 맨날 애하고 싸워야 되고요. 뭐 애는 또 성 호르몬이 분비되니까 맨날 자야 되고요. 잠이 쏟아져요. 호르몬이 분비되면. 그래서 이 시기 되면 계속 잔다니까 학교 갔다 오면
근데 엄마는 또 그게 왜 자는지 모르니까 이거 미친놈 아이가 싶어가지고 막 계속 끌고 상담하러 다니고 막 그 자면서 키가 자라고 막 이러거든요, 애들이. 그때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초등학교 9학년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뭐 어차피 별인 거 독서논술 하지 뭐. 주니어 플라톤 하기나 또 뭐 있노 유명한 거. 한우리 그래. 한우리 독서논술, 주니어 플라톤 하다가 안 되면 뭐 동네 독서논술 학원 보내고 이러죠. 저런 데 가면 전문가들이 추천한 책 한 달에 4권 정도 읽을 수 있겠지 하면서. 가보면 다 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엄마들한테 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전부 뭐 애들 적게 만들고 뭐 있잖아요. 성과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건 책 읽기가 아니에요. 공부지, 공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책을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뭐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국어 성적 올려볼까 하고 저런 거 하고 있죠. 이른바 학습지. 아이고, 그러니까 책하고 멀어지는 거지. 미안해요. 학습지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미안해. 근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가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잠자는 시간, 학교 갔다 온 시간 빼고 이것저것, 그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디에다 쓰면 다른 데 못 쓰는 거죠.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내가 돈 10,000원이 있어요. 점심 사 먹었어. 가면 그걸로 티 못 사는 거라. 기회비용으로 지불된 거죠. 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밖에 없는데 그 시간 중에서, 그죠? 일부를 내가 쓸데없는 짓 했어. 그러면 중요한 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맹세코 말하면 제가 제 양심으로 말하지만 정말 미안한데 학습지 교사도 있을지 모르는데 어린 시절에 국어 관련, 한자 관련 학습지 하는 건 다 짱구짓이에요, 짱구짓. 미안합니다. 뭐 이제 3번에 왔으니까 다음부터 안 부르겠지 뭐. 그러니까 이제 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제 속마음을 막 이야기할게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저런 걸 하면요 문제 푸는 스킬이 좀 자라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 시기는요 문제 푸는 스킬 잘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고3도 아닌데 문제 푸는 스킬을 언제 배우는가 하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저절로 배워요. 저절로. 왜냐하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치죠. 사립학교 가면 1년에 모의고사를 8번 쳐요. 교육청 모의고사 4번, 3, 6, 9, 11.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사설 모의고사, 종로, 대성 뭐 이런 데서 하는 모의고사를 쳐요. 그죠? 그리고 중간기말. 무려 1년에 12번의 시험을 치고 그 시험을 계속 선생님들이 풀이해요. 그리고 틀린 거에 대한 오답 노트를 다 하라고 강제하죠. 그러니까 애들 고등학교 가면요. 매일 하는 게 문제풀이에요. 문제 푸는 스킬은 그때 배우면 돼. 근데 지금은 뭐 해야 돼요? 마라톤으로 말하면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되지. 이미 대회 출전해야 되는데 기초 체력 키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회 출전하기 전에 기초 체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저절로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책 읽기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하고 독해하는 능력이 자라게 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자라게 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눈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실력을 어릴 때 준비시켜야 되는 거라. 너무 눈에 보이는 엄마들이 너무 현찰을 좋아해요. 현찰을. 시험 쳐가지고 당장 몇 점 맞았는지 이런 거. 물론 그것도 우리를 기쁘게 하죠. 근데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왜? 다음 시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거듭되는 시험을 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막 시험 대비시킬 수는 없어요. 초등 때는 가능하지. 커버리면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무엇이 준비되어 있으면 훨씬 쉽죠. 제가 해보니까 이게 미안한 말인데 우리의 자랑이에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가 늘 로스쿨을 가기를 바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는 갈 생각이 없어. 거의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하도 로스쿨 가니까 지난해에 이제 작년에 로스쿨 이제 가는 아이들이 치는 시험을 쳤죠. 로스쿨 입문시험, 영어로 리트라고 불러요. LEET. 의학전문대학원 가려면 미트라고 하는 시험을 치죠. MEET. 자,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2과목 나와요. 딱 2과목. 언어 이해, 논리 추론. 각각 35문제씩.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한번 지나가는 길에 작년 여름에 쳤어요. 전 천지도 몰랐어요. 근데 일요일날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데 카톡이 왔어. 아빠 이거 왜 이렇게 심록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시험 치고 나면 십닥한데. 근데 있잖아요. 진짜로 결과가 나왔는데 언어 2에서 35문제 중에 33문제를 맞았어. 논리 추론은 100분위가 더 높아요. 좀 어렵게 나왔는데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았어. 근데 100분위는 로스쿨을 가려고 준비하던 애들 7,500명이 친 시험에서 그죠? 몇 등 했다? 120등 정도 했어요. 120등.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영국대 로스쿨 정원이 120명씩. 전국에 2,000명의 로스쿨 정원이 있어요. 문과에서 다른 길을 가는 애들 빼고 최상위권 애들이 로스쿨을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서 전국 120등 정도 했어요. 26청년이. 지금 원래 26대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애는 20살 이후로, 아니, 고등학생 이후로 책을 못 읽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입시를 하니까 못 읽었고, 대학 가서는 맨날 홍대 클럽 다니라고 못 읽었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왔죠. 그러니까 책을 커서는 거의 못 읽었어요. 물론 일반적인 수준은 읽겠지. 제가 자랑할 만큼 어릴 때 읽었던 것은 그렇게는 못 읽었거든요. 근데 지가 하는 말이, 카톡을 보내서 하는 말이, 와, 아빠가 어릴 때 내한테 그렇게 책 읽기를 시킨 게 정말 위력 있네, 하더라고. 물론 논리 추론이라는 과목은 수학도 좀 영향을 미쳐요. 수학에서 추론 영역이 있거든요. 이거 둘이 결합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 아이가 커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책 읽기가. 어린 시절에 책 읽기가. 그냥 단순 반짝하게 이번 기말고사에서 아니면 이번 단원평가에서 몇 점 맞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마이크를 잘 사용 못하나 봐요. 가능하면 쓸데없는 학습지 같은 거 끊고 빨리 좋은 어린이책을 사는 게 필요해요. 아이 손 닿는 곳에 늘 좋은 어린이책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좀 더 심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엄마들 상처받을까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장원한자 이런 거, 눈높이 국어, 싱크빅 국어 이런 거, 기탄 국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책 읽으라니까. 책 특히 많이 읽어줘야 돼요. 내 여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3번이나 불렀으니까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 유아기 때 다 뭐 했어요? 책이 중요하다는 거 어디서 들었어. 푸르미 아빠 책도 읽고 이래가지고 그래, 다 푸르미 가끔 뛰가고 그래가지고 한 게 전집 도배한 거죠. 내가 어떤 집 거실을 몰카로 찍었어요. 세트바리로 구색이 잘 갖춰져 있죠. 이래 놓고는 우리 집에 책 많다 한다? 이건 책이 아니에요. 인테리어. 안 그래요? 솔직히. 애들 유아 때 정말 읽을 것도 없고 갖고 놀 거 없으면 저 중에서도 가끔 빼가 보는 거 있긴 있어. 하지만 초딩 돼봐요. 저거 다 이제 본전 생각나지. 저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애는 책은 안 읽지. 열받아. 뚜껑 열리고. 그렇죠? 갑자기 또 이런 강의 듣고 나면 책이 중요하다 하더라 하면서 우리 집에 전집 많지 하면서 애 불러. 애는 재미없다고 안 읽어. 그러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빨리 전집은 중고나라 갖다 팔아치워야 돼요. 제가 좀 유명해지면 전국에 있는 집집마다 전집이 다 중고나라로 나올 텐데 그때 되면 똥값 돼. 제가 유명해지기 전에 빨리 팔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건 진리지 진리. 책의 진리이지 책을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엄마가 희한한 게 있잖아요. 옷은 한 번에 100번씩 안 사더라. 안 그래요? 근데 책은 어떻게 한 번에 100권씩 사. 100권씩만 사면 또 봐주겠는데 형편되는 엄마들은 한 번에 2천만 원씩 바로 도배해볼 때 바로 어디서 처음 유아기 때 있잖아요. 전집 책이 중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자마자 바로 2천만 원씩 도배해봐야 애 방 한 칸도 못 채워요. 방 한 칸에 그죠? 3면을 책장으로 해도 2천만 원치로 못 채운다니까. 근데 아빠들 책 빠지고 고생해가 돈 벌어 왔는데 겁도 없이 전집 한꺼번에 사면 할인 많이 준다고. 할인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정가를 높이 책정했잖아. 그죠?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백화점 할인이 다 뭐라 정가를 높이 책정하고 40% 할인했대. 찌라라나 뭐. 호객님 가죠. 호객님. 이거 안 넘어가노? 자, 어떤 전집 마케팅 유명한 뭐 교원 웅진이겠지 보나마나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거 다 들었죠? 그 이 소리 듣자마자 분하니까 막 샀죠?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면 6세 때 경제 역사한데, 내 경제 역사 이런 거 언제 하락했어요? 고3 1월 달에 하락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학교 교과과정 따라가고 하면 돼. 근데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전집은 이런 식으로. 사회탐구 전집 막 나오죠? 유아용 전집은 사회탐구 전집 나와요. 근데 잠순에 가면요, 그 전집 좋더라 하면서 리뷰 올라오고 이란다? 내가 확 폭파시키고 싶어. 자, 어릴 때는 절대로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안 돼요.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책의 맛을 몰라. 그래서 나중에는요, 읽을 책이 없어진다니까? 엄마들 좋은 책 고를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주니어 필라톤을 기대는 거라. 요즘 그러고 동네마다 또 책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지 온갖 독서 프로그램들 막 있죠. 엄마들 잘 모르니까 그런 데라도 의지하려고 이렇게.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가 다 전집 문화에 이렇게 세례를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전집으로 인터넷 되어 있지만 아이들은 책을 안 읽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죠. 너무 내 전집 욕하면 안 되니까. 많은 단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시적이에요.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 받았대요. 젊을 때. 갑바위에 가면 예비군 훈련장인데,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 하루 종일 제가 빠지게 받고요. 수송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와요. 그럼 어디 중간에서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올라탄다? 버스도 아닌데? 시내버스도 아닌데? 미리 딱 했나봐. 짝짝꿍 했나봐. 딱 올라타가지고 카탈로그를 쫙 꺼내들면서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졸다가 이렇게 꿈인가 생신가고 들어보면 삼성출판사 하고 금성출판사 전집 아저씨들이 올라타가지고 카탈로그 보이면서 여기에 사인하시면 사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합니다 하면서는 모처럼 와이프들한테 점수 딸까 싶어가지고요 사인하고 일부러 전집 드렸잖아요. 금성출판사 세계 명작 전집. 그게 언제 이야기인데요? 지금 30년 전 이야기, 30년 전 이야기. 근데 그걸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좋은 어린이책들이 주변에 있어야 아이들이 책을 좋아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아까 진리대로 가는 이런 거 말고요. 정말 한 권 한 권 정성껏 만들어진 세계적인 그림책들, 유수한 그림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엄마들이 제일 간과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요. 자꾸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글밥 많은 거, 내용 많은 거 이런 걸 자꾸 애들한테 익히려고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쫄지,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내용 적은 거, 그림책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림책은 유아 때 읽는 게 아니에요. 유아 때 읽는 그림책 아주 적어. 지금 우리나라에 발간된 그림책 가운데 유아 때 읽는 거는 전부 보드북 이런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읽어도 버거울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볍게 읽어 치울 수 있는 이런 책이 집에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안 돼야 뭘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님도 집에 청소할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부담된다니까. 언제 날 잡아서 해야지 이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항상 보름 동안 쌓아놓잖아, 설거지거리를. 날 잡아서 한다고. 우리 둘이 사니까 애 서울 가 있고 우리 둘이 무바에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쌓아놓는 거야. 나중에 보름 지나면 이만큼 쌓여있어요. 부담이 되죠, 부담. 책 읽기도 마찬가지인데 애들이 딱 책을 만났을 때 부담이 안 느껴져야 돼요. 엄마들은 근데 글밥 많고 이래가 옆집 옆편에 놀러 왔을 때 우리 애가 이런 책 읽고 있어.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남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요 뒤에 있는 책들이 이른바 단행본. 전부 유명한 세계적인 그림책들이에요. 우리 연구소 사진 찍어온 거예요, 지금. 이 꼬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놀다가 시간 나면 이렇게 책을 읽는 거죠. 좋은 책들이 많이 있고,
또 여유가 있으면, 아이고. 자,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우리 많은 초등학교 엄마들이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것저것 하다가 다음에 피아노 가기 전에 1시간 남아 그때 책 읽어요. 한다니까. 이건요 책 읽기가 아니에요. 이건 또 독서를 한 과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책 읽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 읽기는요 일단 책의 맛을 느끼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들 뭐 예를 들면 세계 명작 같은 거 한번 읽어봐요. 처음부터 막 재밌는가? 안 그래요. 배경도 다르고 뭐 번역도 이상하고 이래가지고 한참 걸려야 돼요. 맛을 좀 느끼려면. 게임 같은 건요 시작하자마자부터 재밌어. 바로 집중이 돼요. 근데 책 읽기는 안 그래요. 그래서 웜업이 필요하죠. 이 머리가 달구어지는, 가슴이 달구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워밍업이라고 하죠. 웜업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유가 많아야 되는데 태권도 갔다 와서 피아노 갈 때까지 1시간 딱 남았어. 그때 책 읽으라 하면요 또 다음에 좀 이따 어디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가 불안하고 쫓기죠. 그러니까 건성으로 넘기고 있는 거야. 엄마는 그거 책 읽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책 읽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예를 들어서 저녁 먹고 나서 또 어디 갈 데 있나? 저녁 먹고 나서 집에서 이제 안정적일 때, 자, 이럴 때 아이들이 그냥 놀다 보면 심심해서 책을 읽도록 이렇게. 아니면 거실에서 엄마 아빠 퇴근해 오면 거실 탁자 같은 데 같이 모여서 각자 뭐 읽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죠. 시간이 꼭 필요해요. 쓸데없는 거 다 끊고 나면 시간이 남아요. 근데 이것저것 보내다 보면 바빠서 이렇게 여유있게 책을 읽을 시간이 잘 없죠. 그리고 또 하나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특히 이제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책을 읽어줘야 돼요. 책 읽어주기가 그 아이의 평생 책 읽기를 좌우해요. 어릴 때 많이 들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시험 틀리는 건 대부분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엄마가 집에서 읽어주고 풀으라고 하면 다 풀어. 아이들이 한글을 알지만 읽기는 못해요. 떠듬떠듬거리고. 어머니들이 영어 알파벳 다 알지만 영어책 읽기 어렵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 애 한글 깨쳤다고 막 네가 읽어 엄마 바빠 뭐 설거지 해야 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간을 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야 되죠. 또 책을 읽어주면서 엄마 마음도 전하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도 우리가 맨정신으로 못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 그럼 그런 그림책 읽어주면 내 마음이 저절로 그림책 읽으면서 전해져. 엄마의 억양 이런 거. 그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표현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책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제 이야기도 하지만 한 4, 5년 전에 KBS에서 교육대기에게라는 특집 다큐멘터리 10부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7번째 특집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책 읽어주기가 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지어는 뇌까지 촬영해가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혼자서 목이 아프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아빠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교대를 읽어주고요.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그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일부러요 아빠가 주제가 된 그림책을 가끔씩 이렇게 선정해요. 그리고 이 책은 꼭 집에서 엄마가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읽어준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아빠들이 참여하죠. 참여. 그리고 나는 제가 가끔씩 아빠에게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절대로 아이들한테는 제가 공개 안 한다고 약속하고 몰래 찍어가지고 엄마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그러면 엄마들은 또 좋다고 막 울면서 막 아빠한테 보내고 막 우리 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데 아이들 마음을 읽어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책처럼 좋은 매개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들의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아빠들이 뭐 사실은 마음으로는 돕고 싶어도 뭘 도와줘야 할지 몰라. 아빠들이 가장 손쉽게 자녀에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책 읽어주기죠. 그 애들이 카더라고 아빠는 엄마처럼 안 읽고요. 무뚝뚝하게 읽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처음이니까. 야구만 보려고 이제 야구 시즌 개막해가지고 이제 야구만 보려고 하죠. 그래서 잠순에서는 옛날에 텔레비 다 안방으로 쳐넣기 운동 했잖아요. 안방에 쳐넣어가 야구 꼭 보려고 해도 안방에 가서 보고 거실에서는 아이들하고 장난감 교구를 가지고 놀고 책을 읽어주고 이런 이제
분위기, 이런 문화를 가정에서부터 만들면 참 좋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이 마쓰이 다다시라고 일본의 유명한 그림책 전문가죠. 이분의 그림책 입문서 같은 거 읽으면 엄마들은 우리 아이 인생에서 그 어린 시절 그림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얼마나 풍부한 언어를 듣고 자라는가가 그 아이의 언어 능력을 좌우한다. 언어 능력뿐만이 아니고 사실은요,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자,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엄마들이 책이 정말 중요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인식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책을 사는데 얼마나 내가 한 달 우리 그 가게 비용 가운데 책을 사는데 또는 문화비에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할까, 이건 다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다 중요한 줄 알아. 근데 막상 책 살 때 가보면 책 읽기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그래서 본전 생각나서 못 사죠. 그림책은 5분도 안 돼서 한 권 읽어내거든? 근데 그게 10,000원 해. 이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너무 아깝죠. 그래서 못 사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걸 경제적으로 환산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권하는 좋은 그림책들은 수십 년이 흘러도 사실은 아주 의미 있는, 그래서 여전히 애들 다 크고 나면 반값 받고 팔면 돼요. 안 되면 우리 연구소 같은 데 기증하든지. 저는요, 지금 우리 연구소에 조그만 30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연구소에 책이 10,000몇 권 있어요. 그거 다 기증받은 거예요. 제가 장순에서 옛날에 같이 활동하던 지인들, 제 강의를 듣고 좋은 어린책을 많이 집에 샀던 분들이 아이들 이제 크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나서 다 기증했어요. 그래서 영어책만 해도 한 4,000~5,000 권 있고요. 기증받은 것 중에서 버릴 거 다 버리고요. 학습 만화 이런 거 버리고.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은 주옥 같은 책들만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대부분 우리 연구소 사진을 그냥 찍은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대부분이 엄마들이 좋은 어린 책이 어떤 책인지 잘 몰라가지고 아예 용기가 안 나고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좋은 어린 책에 접근하는 방법. 저도 사실은 몰랐다고 했어요. 4살 때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와 함께 저도 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려 20년을 그렇게 자녀교육의 세계에서 놀면서 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이고 저걸 언제 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더 눈이 떠지는 거거든요. 우선 좋은 어린 책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산 책, 이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꾸준히 사랑받는 책, 이걸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벌써 접한 그림책 같으면 대표적인 게 강아지똥은 벌써 수십 년 됐는데 나온지 해마다 판을 거듭하면서 나와서 그림책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리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그림책이죠. 강아지똥. 이건 뭐 초등 저학년용이고 또 유아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그 의미는 아주 중요해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책이죠. 강아지똥 보면요, 저 남들이 다 피해가고 냄새난다고 하는 강아지똥, 버리는 강아지똥이 결정적으로 민들레를 키우는데 거름이 되는 거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하찮은 것도 사실은 다 소중하다. 이런 이제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강아지똥은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고 뭐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 이게 불세출의 책이에요. 이런 책들은 집에 꼭 소장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강아지똥을 만든 출판사가 있어요. 어느 출판사인지 모르죠? 알아요? 길벗 어린이. 자, 그러면 길벗 어린이에서는 저런 좋은 책들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책 고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똥, 저건 유명한 책이지. 근데 저 유명한 책은 누가 만들었어? 길벗 어린이에서. 그러면 길벗 어린이에서는 좋은 그림책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유추하시면 돼요. 그러면 길벗 어린이에서 발간된 책 같으면 손쉽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요건 구름빵이에요. 이건 좀 최근의 책이죠. 몇 년 안 된 책이에요. 근데 몇 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은 벌써 100만 부를 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만들어져서 젊은 엄마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그림책 속에 아빠를
이렇게, 그죠? 집어넣어가지고 아빠 직장에 아이들이 아침 안 먹고 출근하는 아빠를 찾아가는 뭐 이런 이야기예요. 구름 타고 막 빵 들고 막. 창의적이기도 하고. 이 백희나 씨는 뉴욕에서 클레인가 뭐 하여튼 이상한 걸 전공했어요. 회화를 전공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림책의 모든 배경은 그림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클레이 아트예요.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림책의 배경으로 사용하는 독특한 그림책인데 이 그림책이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그자 백희나 하면 구름빵 이거 유명하죠. 그러면 아까는 강아지 똥은 출판사를 따라갔어요. 길버드리니. 그럼 이번에는 구름빵 누구? 백희나. 그러면 백희나는 작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추적해보자.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그럼 백희나 하면 또 대표적인 저기 장수탕 선녀님. 옛날 재래식 목욕탕에서 일어난 일. 아주 재밌어요. 이런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또 장수탕 선녀님. 동네 목욕탕 다 있잖아요. 옛날에 다 한 번씩 가봤죠? 그 동네 목욕탕에서 상상할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자,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또 최근에 보니까 알라딘이나 예스24 보니까 백희나 씨가 이상한 음악 하면서 또 신간을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작가를 따라가면 되죠. 자, 출판사를 따라가거나 작가를 따라가면 내 안목이 훨씬 넓어지고요. 이렇게 좋은 의책을 찾아가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오른쪽 두 권은 외국의 베스트셀러들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정말 사랑하지만 내가 불안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소중하다 이런 말 참 못하죠. 자, 그럴 때 읽어주면 좋은 책이 이 두 권이에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 책을 보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 아이가 자라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사고도 치고 뭐 과정을 겪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죠.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 엄마가 자기를 키우면서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언제까지나 뭐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사고치고 말썽도 부리고 밴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랐는데 어느 날 지가 장가가고 애기를 낳았어.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기를 안고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늘 했던 말을 애기한테 해주고 있는 거라. 애야 너를 사랑한다 언제까지나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한테 정말 이 말 많이 했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다. 항상 이 말을 했어요.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다.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초기에는 저도 젊고 철이 없으니까 네가 100점 맞으면 너를 사랑하고 네가 많이 틀리면 넌 뒤진다. 늘 이렇게 아이를 키웠어.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워 가면서 조금씩 철이 든 거죠. 성장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엄마들은 뭐 아이 키우는 일을 뭐라 하더라? 무슨 도 닦는다 하던가? 사리 만든다 하던가? 또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거나 이렇게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아이 키우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아이가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생물학적은 제가 어른이지만 우리가 다 부모 자격이 없잖아요. 다 해봤죠? 부모 자격 시험 치면 우리는 다 탈락할 사람들인데 아이와 함께 실패도 하고 또 좌절도 경험하고 하면서 아이하고 부딪힐 때마다 아이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이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발견되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요구나 기준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구나 싶어서 내가 내려놓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이미 다 거의 40 다 전후니까 청춘은 다 끝났죠. 자, 육신적으로는 늙어가지만 인격적으로 우리는 성숙해 간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 들어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유명한 우리나라 여성학자 박혜란 선생인가? 이적의 어머니 박혜란 선생이 그런 책을 썼죠. 나이 들매 대하여 하면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슬픈 일이지만 자, 인격적으로 우리가 늘 변화해가고 성숙해 간다면 그건 진짜 복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변화가 없을 때 노인들이 어른들이 완고하잖아요. 늘 자기 생각 고집 이걸 고수하죠. 그래서 시댁 가보면 답답하잖아요. 대화가 안 통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전체를 밟으면 안 되죠. 내가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하고 부딪혀보고 부딪히는 것을 피할 일이 아니에요. 부딪혀봐야 내 안에 있던 어떤 틀이 발견돼요. 틀이 발견되면 또 내려놓고. 왜?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가 가진 기준, 틀, 관념 때문에 내가 아이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내려놓고 이러면 되죠.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내가 가진 생각과 관념, 기준, 요구 이런 걸 내려놓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26 우리 아이에게 저는 늘 아이가 서울법대를 가서 법률가가 되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공장에 다니면서 겨우 뭐 검정고시 해가지고 경대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만 다녔더라면 내가 서울법대를 갔을 텐데 늘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너는 어릴 때부터 늘 서울법대. 그런데 나중에 정부에서 법대를 다 없애더라고. 로스쿨 만들면서. 그래서 딱 쫓던 게 지붕 쳐다보다가 할 수 없이 경영학과 갔잖아요. 경영학과를 좋아해서 간 게 아니고 문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놈들이 갈 데가 그거밖에 없어. 그래 갔거든. 그래가지고 늘 로스쿨 했는데 아이는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자기는 뭐 컨설팅 회사 들어가겠다. 영국계 컨설팅 회사. 그래 그거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로스쿨 계속 고집하면 아이 힘들어지고 저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을 내려놓고 얼마 전에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무슨 길을 가든지 아빠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죠. 자, 저학년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불안해가지고 늘 막 혼내기만 하고 다그치지만 이런 책을 읽을 땐 절대로 혼 못 내요. 저절로 숙연해지고요. 울면서 우리 아이 꼭 끌어안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책은 집에서 늘 소장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자, 이 책은 이거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에요. 너는 특별하단다. 이건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쓴 책인데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가장 좋은 책이죠. 너는 특별하고 소중하다. 세상에 나가는 아이들은 다 이 책대로 하면 금빛 별표나 잿빛 전표를 받죠. 잘하면 학교에서 칭찬받고요. 상장 받고 못하면 혼나고 벌써 이러죠. 아이들이 늘 그 세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너라는 존재만으로 특별하단다 이렇게 말해요. 특별하다는 말이 우수하다, 뛰어나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각자 다 다른 아이들과 달라서 소중하잖아요. 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은 소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그런 말 못해요. 이런 책 읽을 때나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책은 이거 미국에서 출간됐는데 수천만 부가 팔렸다. 집에 이런 책 있어요? 이런 책 정도 없으면 이거 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미안합니다. 이런 게 스테디셀러는 스테디셀러. 자, 이번엔 글밥 좀 있는 책. 한 3, 4학년 정도가 읽으면 좋을 책이죠. 자, 나쁜 어린이표. 하면, 아까 출판사 생각해야 됐어요. 나쁜 어린이표 하면, 웅진 주니어. 웅진 주니어는 우리나라 어린이 책 시장에서 좋은 어린이책을 만들기로 하면 한 10번째 정도 되는 그런 좋은 출판사예요. 전집 내는 웅진이 있긴 있지만, 거기서 나온 자회사죠. 웅진 주니어라는 브랜드로. 나쁜 어린이표는 누가 썼는가 하면 황선미라는 작가가 썼어요.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에서 가장 이름을 알린 작가죠. 어머니들 마당을 낳은 암탉 알아요? 그걸 쓴 사람이에요. 마당을 낳은 암탉은 이제 사계절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사계절 출판사를 따라가도 되고요. 황선미를 따라가도 되죠. 나쁜 어린이표 책 줄거리 이야기할 거면 시간 다 가니까 아까 선생님이 저보고 11시 40분까지 하락했거든요. 지금 몇 분이에요? 제가 혹시 넘어가면 내가 시계가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잘못이 아니고 시계가 안 보여서. 자, 이 오른쪽 두 권은 외국 책이에요.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많이 들었죠. 늑대 나쁜 놈이고 어리숙한 돼지들이 그죠? 희생당하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이제 이 존 세스카라는 창의적인 분이 늑대 입장에서 거꾸로 쓴 거라. 늑대는요, 자기 아무 잘못이 없대. 엄마가 빌려오라 해가 돼지 집에 갔는데, 제일 막내 돼지 집에 갔는데, 갑자기 돼지 집 문 앞에서 재채기가 나더래. 재채기가 나서 큰 재채기를 했더니, 막내 얘는 집을 지푸라기로 만들어가지고, 재채기 때문에 집이 무너져 버렸어. 근데 그 무너진 집더미 사이로 돼지 통조림이 하나 보이더래. 돼지 햄이. 그래가지고 그냥 맛있어 먹었대. 근데 왜 내보고 찌라니냐고 딱 제 스타일이에요. 자, 이런 게 창의적인
그림책. 이거 그림책인데, 이런 건요, 이게 애기들이 읽는 그림책이 아니에요. 정말 재밌는 책이죠.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이 출판사는 보림인가 이래요. 보림이 그림책 좀 만드는 출판사죠. 요거는 종이봉지 공주. 우리는 오랫동안 공주 이야기 많이 들어왔죠. 디즈니류의 공주 이야기. 공주는 항상 약하고 이쁘고 분홍색 입고. 그래가지고 항상 악당한테 납치당하면 멋있는 왕자가 나타나서 구해가지고 둘이 어떻게 짝짝쿵 뭐 이런 거. 근데 이 책은요, 그걸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왕자가, 그것도 성질 더러운 왕자가 악당에게 잡혀갔어. 공주가 구출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공주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게 아니라 종이로 만든 옷을 입었어. 아주 천하고 남루한 종이로 만든 옷을 입고 가가지고 저 악당 용하고 싸워서 이기고 왕자를 구출해줘요. 그랬더니 왕자는 자기가 보니까 안 이쁘거든. 그러니까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 공주 열받아가지고 왕자 발로 차쁘고. 그래 헤어지는 이야기라. 이 페미니즘 영화예요. 페미니즘 동화, 페미니즘 그림책.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에게 읽혀주면 굉장히 좋을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그림책들이 많다니까 엄마들이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이건 어디서 났더라? 출판사 기억이 안 나네요. 자, 학교 도서관에 가시거든. 요런 책이 꽂혀 있잖아요. 네, 이 이야기 아니고 아까 내 짝꿍책인데 그냥 지나갔죠. 이게 얇은 학급문고 시리즈인데 학급문고라고 불러요. 그림책에서 글밥 있는 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한 2, 3학년들이 손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얇고 내용이 얇아서. 이런 좋은 책을 내는 출판사가 재미마주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재미마주. 여기서 지금 뭐 10권 이상의 책이 나왔는데 학급문고. 그 제일 첫 번째 책이 내 짝꿍책인데 정말 감동적인 책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엄마를 일찍 여인 영대라는 아이가 시골에서 전학을 오는데 엄마 없으니까 돌봐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애가 남루하고 그죠? 말도 못하고 시어증 걸려 있어요. 근데 애들이 맨날 영대 놀리고 이런데 어느 날 경주에 체험학습하러 갔다가 여관방에서 자면서 갑자기 어떤 애가 방구를 껴요. 근데 학급 애들이 전부 영대 놀리잖아요. 영대가 그랬다 하면서. 그래서 영대가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폭발해가지고 불 꺼진 여관방에서 막 꺼이 목 놓아 울어요.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다 엄마 없고 낯선 곳에서 컴컴한 데서 영대가 막 우니까 저는 영대 놀리던 놈들이 다 같이 울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 영대한테 미안하다 하고 울지 마라 하고 다음날 돌아오는 버스간에서 그죠? 한 친구가 처음에 용기를 내가지고 영대 옆자리로 가더니 자기가 산 기념 배지를 영대 옷에 달아줘요. 그랬더니 그 버스에 있던 모든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가 산 배지 영대 옷에 다 달아주고 배지 안 산 애들은 사탕 주고 사탕도 없는 애들은 악수라도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장면인데 저는 어릴 때 꼭 영대가 저 같아가지고요. 저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친척집에 갔거든요. 거기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얼마나 내가 미술 시간이 두려웠는지 몰라요. 미술 시간 되면 늘 그 도화지하고 크레파스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그걸 아무도 준비 안 해주는 거라. 그래서 늘 도화지 없이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마다 내가 울어요. 우리 애하고도 어릴 때 읽어주면서 늘 울었고. 이게 이제 내 짝꿍 채용되는 책인데, 자, 이런 책들이 혹시 학교 도서관에 보이거든. 아, 괜찮은 책이구나. 이 시리즈 보면, 뭐, 오줌 멀리 싸기 시합, 이런 책이 있어요. 남자애들 왜 공터에 모여가지고 옛날에 고추 꺼내놓고 오줌 멀리 싸기 시합하거든요. 그런 거. 또, 짜장, 짬뽕, 탕수육. 삼촌과 함께 자전거 여행. 뭐, 흥분의 밥. 이런 책들이 저학년들이 읽으면 좋을 책들이죠. 자, 이건 나중에 우리 카페 오시면 제가 다 이 PPT 자체를 올려놓을 테니까 적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자,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책을 가장 많이 잘 내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비룡소예요. 비룡소는 우리나라 굴지 출판기업 민음사의 어린이책 자회사죠. 이 비룡소에서 좋은 그림책들 제일 많이 내요. 그림책 보면 제일 좋은 그림책들은 비룡소, 그 다음에 시공주니어, 뭐 이런 식인데, 이 비룡소에서 초등 저학년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죠. 여기 잘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림책과 글줄책의 중간쯤 되는 그림도 좀, 사파도 좀 있고 재밌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난 칠판 앞에 나가기 싫어. 뭐 이런 거. 애들이 정말 자기들의 심정을 대변한 그런 좋은 책들이 잔뜩 나와 있어요. 이게 시리즈가 한 4, 50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난 책 읽기가 좋아 돼 있죠. 밑에 비룡수. 이런 동생은 싫어. 애들 정말 동생 싫어하거든요. 제가 아이들하고 책 수업 해보면, 그죠? 동생을 주제로 한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면 다 동생 없었으면 좋겠대. 동생들도 뭐라 하게요. 형 죽었으면 좋겠다고. 애들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동생이 생긴 것은 남편이 척 때리고 들어오는 것 같은 충격이다.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말해요. 엄마는 그거 잘 모르고 둘이 키우면 항상 형 보고 양보하라 하고 형 지어받고 막 이러죠. 동생은 막 매사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생은 싫어. 이런 책 사주라니까. 동생에 관한 책 사주면 애들이 정말 좋아하게 돼 있어요. 동생 있는 애들한테. 이 비룡수라고 했어요. 자, 이건 시공준이요. 시공사라고 있죠. 전두환 장남이 운영하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 나쁘지만, 이게 돈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외국에 판권을 주고 사와서 번역을 잘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시공주니어에서 나온 이런 껍데기 보면 다 시공주니어라고 보시면 돼요. 시공주니어는 노란색 저학년, 그 다음에, 연두색 중학년, 하늘색 고학년이래요. 여기 보면 정말 재밌는 책도 많아요. 우리 애가 좋아했던 책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도 생각나는 게 로알드 다리슨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뭐 이런 책들 다 시공주니어에서 나왔어요. 또 유명한 책 있죠. 말괄량이 삐삐 이야기 있어요. 어네스트 린드그린이라는 덴마크 작가가 쓴 건데 이런 책들 다 삐삐 시리즈 이런 게 다 시공주니어에서 나왔죠. 그 도서관에 가셔서 이런 책이 있으면 마음껏 빌려서 아이들 읽어주면 되죠. 자, 여기는요, 요 왼쪽은 문학동네예요, 문학동네. 문학동네도 아주 유명한 출판사죠. 여주소서가 신경숙이 주로 여기서 책을 내요. 문학동네 보시면 초승달 문고, 보름달 문고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어요. 초승달 문고는 저학년, 보름달 문고는 고학년, 이렇게. 자, 이건 반달 문고인가? 자, 이쪽에 보시면 사계절이라고, 아까 마당을 나온 암탉을 낸 출판사가 사계절 출판사예요. 그래서 사계절 출판사 책을 보시면 아이들이 안심하고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책이 우리 아이에게 딱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자, 이건 보리 출판사인데요. 보리 출판사는 주로 우리 옛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요. 대구가 나온 유명한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인데 서정호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 시골 할머니들 다 찾아다니면서 옛날 이야기를 다 녹취해 와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들려주는 방식으로 구전 방식으로 이렇게 책을 냈어요. 우리 옛 이야기 시리즈죠. 애들이 정말 읽어주면 좋아해요. 보리에서 낸 유명한 전집 있죠. 달팽이 과학동화라고. 이 보리라는 팀이 누군가 하면 저 충북대학교 철학교수 하시던 윤구병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기인인데 그 철학교수 때려치고 지금 변산반도 내려가서 후배들하고 농사 짓고 있어요. 공동체 운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만들고 싶어서 실제로 후배들하고 팀을 만들었어요. 기획팀을, 보리라는 기획팀을 만들어가지고 자연과 생태에 관한 아주 세밀한 그림책들을 그렸는데 그걸 이제 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웅진에다 팔았어요. 웅진 출판사에 판권을 8년 동안 받고 팔아가지고 웅진에서 달팽이 과학동화하고 올챙이 그림책을 내가지고 떼돈을 벌었죠. 그리고 나중에 8년 후에 이제 판권을 되돌려 받아서 차린 출판사가 보리 출판사예요. 이건 주니어 김영사. 학교 도서관에서 주니어 김영사 책들이 있으면 책 먹는 여우, 이게 대표적인 주니어 김영사 책인데 주니어 김영사 책이 나오면 괜찮은 어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웅진, 아까 말했죠. 나쁜 어린이표, 일기 감추는 날, 초대받은 아이들 이런 책들 웅진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자, 이건 아까 길벗 어린이에서 나온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길버드 애니에서 편집 주관하는 고대영 씨가 이 그림책을 냈는데 애들이 정말 좋아하죠. 제가 볼 땐 너무 교훈적이다 싶은데 이상하게 애들은 이 책을 좋아해요. 지하철을 타고서 용돈 더 주세요. 뭐 손톱 깨물기. 애들이 다 좋아하는 그림책이에요. 사실 그림책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죠. 근데 이게 좀 그림책에서 판형이 컸는데 이번에 아이들 읽을 만하게 좀 작게 나왔어요. 세트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시 샀어요. 이런 거는 세트로 사줘도 애들이 정말 잘 읽을 책이에요. 초등학교 2, 3학년. 시간 다 됐죠? 가야 되겠네요? 책을 잘 못 찾겠으면요. 칼데코상을 받은 그림책, 이거부터 사면 돼요. 칼데코상은 미국에서 해마다 한 번씩 주는, 미국에서 발간된 그림책에 주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죠. 1년에 한 권씩 칼데코 메달을 수여하고 또 후보가 되었던 몇 권에게는 칼데코 아너라고 하는 그런 상을 수여해요. 그 칼데코 상을 받은, 예를 들어서 뭐 알라딘이나 예스24 가시면 칼데콧이라고 검색하면요. 따로 딱 정리해놨어요. 그 칼데콧상을 받은 책들을 사시면 실패 절대로 안 해요. 이게 원래 2016년 칼데콧 메달을 받은 책이에요. 위니를 찾아서. 어머니들이 곰 위니 더 푸 알죠? 캐릭터. 그 캐릭터의 기원이 된, 지금 사실 위니 더 푸를 누가 이렇게 캐릭터화 했는가 하면, 뭐 어떻게 말해야 되나? 처음에 어떤 곰이 있는데 이 곰을 증조 할아버지가 군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20 주고 샀거든?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군대에서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제대하면서 동물원에 갖다 팔았어요. 근데 그 동물원에서 이 푸라는 그 곰을 만난 어떤 사람이 이걸 그려낸 거라. 캐릭터로. 그래서 위니 더 푸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 책은요, 그 전설적인 실화를 그 위니 더 푸를 처음 $20 주고 산 그 군인의 증손녀인 어떤 할머니가 옛 이야기 들려주듯이 그 전설을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 곰돌이푸, 위니 더 푸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죠. 이건 그림책이지만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 아이고 아깝다. 이건 존 클라센인데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이거 애들 주면요 정말 좋아요. 저학년들 보면 그림이 거의 없어요. 한 페이지에 글은 한 줄밖에 없는데 그림이 얼마나 위트가 있는지 몰라요. 소리나는 물감상자 이건요 추상파 화가 칸딘스키의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칸딘스키 알나 모르겠네. 들어는 봤죠. 헨리 자유상자 이건요 미국의 남부에서 흑인 노예로 일하던 꼬마 헨리가 상자에 숨어서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이런 그림책들 칼데코 메달을 받은 그림책이죠. 아이고 시간 없어서 가야 되겠다. 자, 이건요 유명한 캐릭터 올리비아, 돼지 올리비아의 첫 번째 작품 칼데코 메달을 받은 책이죠. 소피 이야기는 이제 많이 알려져서 좀 오래됐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면 쉽게 있고요. 자, 칼데코상. 영국에 가면요 또 칼데코가 비슷하게 그 게이트 그린어웨이 상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진짜 갈게요. 블랙독. 어느 날 집 앞에 커다란 검은 개가 한 마리 나타나요. 아빠가 발견하고 갑자기 너무 두려워서 개가 너무 크니까 창문을 닫아요. 엄마가 보고는 커튼을 쳐요. 형이 보고는 문을 잠궈요. 여동생이 보고는 막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근데 이 집에 제일 막내 4살짜리가 있어. 얘는 문을 벌컥 열고 나가가지고 검은 큰 개하고 놀아요. 밖에서 실컷 친해져가지고 놀다가 나중에는 검은 개를 가지고 집에 들어온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검은 개하고 너무 이 집 가족들이 친해진 거라.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려움은 우리 집 앞에 나타난 검은 개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새학기가 되고 새학급이 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것에 대한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럴 때 블랙독 같은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두려움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근데 좋은 그림책도 진짜 많은데 40분 넘었어요? 갈게요 그러면.
왜 이리 안 넘어가? 아씨. 제발 좀. 마지막 장면만 보여드리고. 요거. 아이고. 어쨌든지 어머니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뭐 PPT를 많이 만들어 왔는데 시간에 쫓기네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은 다른 학교에서 말하니까 우리 카페 들어오시면 다른 동영상 보실 수 있고요. 영어나 뭐 수학 공부법 이런 것도. 그리고 이 PPT를 제가 우리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3번이나 불러주시고 또 비도 오고 하는데 집중 있게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